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그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제기되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게 이제 오늘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의 말입니다. 저도 오늘 브리핑을 봤습니다만 네. 그렇게 알찬 브리핑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네. 기자 질문과 답에서도 정확한 무슨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문제는 민간합동조사단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맡겠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발표였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 나와서 이 추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호소인과는 지금 연락조차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맡겠다는 건지도 약간 갸우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한 보고를 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혹은 하기 전에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젠더 특보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오늘 젠더 특보는 다른 이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해서 사실과는 조금 여태까지 나온 그 보도들과는 사실이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젠더 특보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지난 8일 오후 3시쯤 그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 여부는 당시에는 이제 젠더 특보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장님께 여쭤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이 고소와 관련해서 뭐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들도 나왔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늘상 하던 현안 회의 중 하나였고, 시장님과 다른 2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고요.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도 자기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임순영 젠더 특보 이야기는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박 시장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풍문으로만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까? 네, 외부에서 박 시장님한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얘기를 안 했고? 그거는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도 뭐 언론에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경찰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서울시 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대책회의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이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고, 다만 박 시장님이 중간중간에 생각에 잠기기는 했다. 내일 모여서 다시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위한 대책회의는 아니었고, 네, 현안회의 정도. 현안회의였었는데. 낮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다 시장이.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쨌든 민간 합동 조사단이 꾸려지면 조사가 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사가 되겠죠. 자, 앞서 박 전 시장 고소인은 모종의 방법으로 고소와 동시에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 그 기자회견 당일에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종의 방법으로 전달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온 건데요. 고소인 측은 이제 앞으로 추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기자회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고를 한 건데 엊그제 기자회견했을 때는 뭐 구체적 증거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한테 돌았던 찌라시가 있어요. 근데 그 뭐 고소 경위라든지 동기 뭐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찌라시가 한번 돌았었는데 그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해서 저희가 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피해자분이 입장문을
썼고 그거를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고소인 측 그 피해자 연대하시는 분들이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냥 평온했던 일상으로 나와 내 가족이 돌아가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예. 이 기자회견이 지속된다면 사실 그 피해자분한테 조금 더 고통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이 좀 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지적을 하던데 기자회견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 네. 왜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미리 고지를 하고 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박원순 시장 핸드폰을 포렌식할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유족과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일단 그 유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일단 그 법적으로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일단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한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그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를 비롯해서 사과를 하고 있네요. 네, 이해찬 당대표도 그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말씀드릴 게 없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통합당은 이에 반해서 이제 야당 추천 특검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국정조사요? 네. 예, 국정조사 청문회. 네. 그럼 뭐 여당이 이거 받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엔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네. 다른 얘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연설문을 9번이나 수상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는 16일 문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9번째 개원 연설문을 수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그린 뉴딜 현장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연설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연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는 집권 후반기 국정 비전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 초당적 협력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의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부세율, 최고세율 인상보다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전체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난 12일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을 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2배 가까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에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규모별 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은 20명 정도입니다.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세금 폭탄이다. 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던데 이 6% 적용받는 사람은 우리 전체 국민 중 수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는 무늬만 세금 폭탄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늬만 세금 폭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94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명인데 네. 이걸 50억에서 94억 원 가표 구간을 포함하도 151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세금 폭탄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전체를 포함한다 그래도 전체 인구 중에 1%만 종부세를 낸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진애 의원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입니다. 목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열릴 예정이죠.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도 걸려있는 그런 사안인데 핵심 쟁점을 한번 짚어주시죠. 핵심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연하지 않은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1심과 2심이 갈렸습니다. 결과가 무죄 그리고 300만 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해봐도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TV 중계가 또 유튜브 중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용 기소 여부가 곧 결론이 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하라 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기소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죠.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검찰이 모아온 증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저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재용 기소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제 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언육착 관련 그 사건입니다.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바로 나온 입장인데요. 그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채널A 전 기자인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재 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모 기자라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검찰 최고위층에서 그러지 마라 해서 스톱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이제 대검에서 제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추미애 장관이 특임 검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기존에 하던 수사팀이 그대로 이어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에 좀 힘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예.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릴 예정인데 이거는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인데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 전부 다 요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를 불러서 의견을 취합을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논리적으로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 그 자기를 이제 사칭해서 그 취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된 상태고 휴대폰 비밀번호 안 주고 있다는데 그 취재는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취재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재용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란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요청해다고 들어주지도 않겠죠. 최근에 취재하다 보면 변호사님들도 그 전문 수사 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했고 지금까지는 8차례인가 있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김 기자 취재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아마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국민적 관심도 높았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많이 미뤄진 만큼 더 연기되거나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검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불어닥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불기소 공고를 내렸는데 이게 따르지 않으면 그럼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위원 중에는 이제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검찰이 따랐다면은 가장 좋은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검찰에서도 여태까지 모아온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보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든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 또 추미애 장관과 기자들 간의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법무부 출입할 때 허락을 받고 출입해라. 그걸 들었습니까? 법조팀이니까. 네, 그 카드를 찍고 카드를 이제 해당 부서에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무부에 출입하는 그 카드는 1층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법무부 대변인실이 애초에 지금 그 고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범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은 헌법 소원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한 분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예, 회장님도 당연직으로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네, 그 공수처법 제6조 사항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이렇게 3명이고 여야 추천위원이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서 6명이 찬성한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 임명한다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이 추천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공수처는 출범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야당이 추천위원회 추천을 안 하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당도 야당을 계속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예. 야당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저지를 한다면 또 이 공수처를 찬성한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정으로 지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3월과 5월에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리가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있는데요. 위헌과 합헌에 대한 각각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헌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 즉,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만들 수 없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특정한 직업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평등권에 반한다라는 그런 위헌론의 근거도 있고, 합헌론은 이미 특검이라는 제도도 운영했었고 또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 홍콩의 염정공사라든지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같은 이런 사례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진행된다면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계속 주장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도 조속하게 결정을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 추천, 법원행정처장 추천 같은 경우에 정부 측 인사일 테고 여야 빼면은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장님 같은데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공수 출범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장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법원 행정처장님은 사법부 구성의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뭐 중립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 협회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중에서 변호사 중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다 있겠지만 첫째는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대한 그 앙금, 그다음에 그 후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대본에 대한 앙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것을 공수처를 어떤 정치적 그 주도권 싸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는 항상 소수를 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포용하고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치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열망은 여야 모두에게 이 그 파행과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빨리 그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제도적으로 작동하기를 그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5일 날 출범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후보 추천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뭐 올해 안에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비교섭단체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최강욱 의원의 본심도 지금 당장 뭐 법을 바꾸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여야 간에 지금 현재 야당이 다시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내일 개원을 한다 뭐 이런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국회 정치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고 만약 끝까지 여야가 대립한다면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표명할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출범도 늦어졌는데 시작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2명의 후보 추천위원회를 내세웠다가 한 명이 스스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장성근 변호사. 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회장님께서는? 저는 두 분의 그 민주당 그 추천위원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좀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걸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분들을 두 분 추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성근 변호사님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근 변호사님을 그 본인이 맡았던 사건을 이유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를 해야지 우리 그 헌법상에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권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사람이 맡았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을 하면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뭐 어떤 사건을 맡았다는 걸로 그 흔드는 것은 결코 우리 그 헌법에 맞지 않고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범죄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반대 여론에 있어서. 네, 이제 본인 스스로도 부담되고 본인 말씀대로 추천한 그런 어떤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사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누가 될까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니까 수사 능력이라든지 정의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룰 수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렇겠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수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처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2명의 후보가 올라가서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방식인데 공수처장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수사 인력도 공수처장이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공수처에 관심을 보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그거는 실제로 이제 뭐 수사처 검사들을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검찰 내부의 어떤 그러한 갈등 그런 걸 보면 공수처로 가면 더 정치적인 외압으로 흔들릴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 예. 또 검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또 새로운 어떤 조직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에 대한 의지를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해봅니다. 예. 네. 그래서 상반되게 또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 공수처장 후보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죠.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장 맡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였습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이 보내주셨네요. 6635님께서 내가 살아오면서 신기한 게 도대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 청취율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동희 뉴스정변성부 시청률 대박나세요. 해서 고맙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상은 아니고요. 예. 또 8663님께서 이동희 뉴스정변성부 애청자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예리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쟁점이 된 뉴스를 청취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프로그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